민정당사 점거농성 사건 주범이었습니다. 제가 공범이 송영길, 김영춘, 젊은 시절 품었던 그 의문들을 살펴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미국은 우리 사회의 불행의 근원이었고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이런 독재 정권이 서게 됐던 배경에는 미국이 있다는 의구심, 오해. 어떻게 미국의 작가가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전쟁을 이렇게 세밀하게 극동에 처음 가보고 이름도 들어본 적이 없는 나라에 와서 목숨을 잃었던 겁니다. 이게 제국주의 업무가 있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북한 핵무기와 북한을 미국의 침략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방어수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 정부 들어서 이 시침이 10시 방향. 근데 이번에 한미 관계가 오후 2시 방향까지 간 거 아니냐. 바이든 행정부가 굉장히 노련하게 동맹을 끌어당겼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안녕하십니까. 6월입니다. 우리 현충일을 지났고 저희 당 국회의원 선배 동료들은 국립현충원 묘역에서 우리 전몰병사들의 묘비를 닦고 태극기와 꽃을 나란히 세워두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마다 지역에서 충원탑에서 6.25 희생했던 우리 선열들, 선배들을 추념했습니다. 더 강한 대한민국, 더 행복한 나라 만들겠다고 다 다짐했습니다. 저는 1962년생입니다. 이른바 586 세대입니다. 1981년에 대학에 입학을 했고 대학에서 해방전후사의 세대라는 책으로 완전히 역사에 대한 첫 인식을 누렸던 그런 세대입니다. 미국은 우리 사회의 불행의 근원이었고 미국으로 인해서 나라가 분단되었고 미국으로 인해서 전쟁이 시작됐고 미국으로 인해서 모든 사회가 신식민주의적 그런 국가로 되었다라고 하는 아주 잘못된 그런 역사적 교육을 받고 그렇게 세례를 받았던 그런 세대입니다. 저희들은 대학 때 모두 자유민주주의를 꿈꿨습니다. 그 자유민주주의가 사실은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이념의 토대였음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대통령 직선제, 그리고 언론의 자유, 그리고 정치의 자유, 정치 해금. 그 당시 제가 대학 4학년 때 민정당사 점거농성 사건 주범이었습니다. 제가 그 시절에 공교롭게도 공범이 송영길 지금 민주당 대표, 당시 연세대 총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장 후보로 나왔던 김영춘 전 국회 사무총장, 그분은 당시 고려대 학생회장이었습니다. 그분들과 함께 공모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지금은 정당이 다르지만 그 시절 우리는 모두 자유민주주의, 정치의 완전한 정치적 자유. 당시 전두환 정권은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이런 유력 정치인들은 아예 출마를 못하게 막았습니다. 정치 규제법이었는데 그걸 없애자. 그리고 학생들의 집회의 자유, 언론의 자유, 보도지침으로 언론을 통제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대통령을 직접 뽑는다는 것은 상상도 못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해방전후사 인식으로 당시에 이 불의한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이런 독재 정권이 서게 됐던 배경에는 미국이 있다는 이런 의구심, 오해 이런 것들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나이만 들어서 우연찮게 미국 대학원, 하버드 케네디 대학원에 입학을 기회를 얻어서 공부를 시작됐고 뜻밖에도 40대에는 절반 이상을 미국 살았습니다. 바로 워싱턴 특파원을 했기 때문이죠. 그때 제가 젊은 시절 품었던 그 의문들을 하나하나 살펴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 기회를 가지고서 제가 대한민국과 한미동맹에 대해서 새롭게 눈뜰 수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한미동맹이라는 역사상 가장 훌륭한 이런 동맹이 없었다면 존재하기 어려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정통성, 한미관계, 한미동맹은 우리 대한민국을 더 발전시켜야 될 젊은 세대들이나 우리 많은 시민들이 꼭 그 진실을 파악해야 되는 그런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를 크게 진보니 보수니 이렇게 나누고 있는 좌니 우니 나누는 그것이 어디냐 그러면은 아시겠지만 한미 FTA, 한미 동맹 이런 것들입니다. 주한미군 이것들이 아마 우리나라의 좌우와 보수와 진보를 나누는 가장 큰 단청선입니다. 대한민국과 한미동맹, 대한민국과 6.25 전쟁, 또 최근에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간의 한미 정상회담 이걸 정확히 이해해야지만이 우리 대한민국이 2차 대전 이후에 독립한 나라 중에 가장 번영한 시장 경제 국가이자 가장 자유스러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됐던 그 자랑스러운 전통을 더욱 발전시켜서 세계 민주대국 10개국이 아니라 5개국, 3개국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이맘때 국회 방송에 내 인생을 바꾼 책으로 소개된 책이기도 합니다. 골디스트 윈터. 이건 데이비드 헬버스탐이라고 하는 미국의 퓰리처상 수상 작가입니다. 저는 이 책을 보고 기자로서 부끄러웠습니다.
어떻게 미국의 작가가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전쟁을 이렇게 세밀하게, 이 책 두께 좀 보십시오. 세밀하게 기록할 수 있을까? 이 사람은 당시에 아마도 수백 명, 수천 명의 미군 참전 용사들을 직접 만났습니다. 만나서 그 사람들의 기억을 가지고서 다 이렇게 책을 구성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제가 고향 갈 때마다 고속도로 지날 때 보는 이 영산입니다. 영산. 이 창녕입니다. 이 창녕은 낙동강 전선의 핵심적인 지역이었습니다. 이 지역을 지키기 위한 이 책에 보면은 이 영산 전투라고 나오는데 당시에 군 작전 지도도 이렇게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때 이 장병들이 나중에 인터뷰를 하면서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냐면은 미군들이 당시에 미군 사령부에서 이 도시를 지켜라, 이 언덕을 지키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 병사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파리나 로마를 사수하려고 싸우다가 장렬히 전사한 사람들은 이해할 수 있었다. 이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은 대부분 유럽 이민자들의 후예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이 작은 마을에 무엇 때문에 그토록 오랜 시간 자기들이 지키려고 고생했다고 죽고 이렇게 피를 흘렸다고 생각하니 기가 막혔다. 이것 때문에 한국 전쟁이 그토록 치열한 양상을 띄었다는 사실도 미군들은 이해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영산이 약 19km 떨어진 밀양으로 이어지는 길목으로서 가장 중요한 지역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 밀양과 낙동강이 뚫리면 부산은 시간 문제였고 부산을 빼앗기면은 이번 전쟁은 패배로 끝날 게 분명했다. 이 책에 나와 있는 미군들의 회상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책이 나와 있는 것을 보고서. 그래서 제가 쓴 책이 이 책입니다. 해방 전후사의 인식이라는 책이 과연 얼마나 정확했는지를 검증해보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첫 장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추억의 영화, 우리 잘 아는 러브스토리라는 영화를 보면은 그 첫 장면은 하버드 대학교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교정인데 이 교회당 내벽에 보면은 2차 세계대전 등에서 목숨을 잃은 동문들의 이름이 가득히 교회 한 벽면에 새겨져 있습니다. 왼쪽 벽에는 한국전에서 목숨을 잃은 하버드 사람들을 영원히 기억하기 위해 이렇게 명패가 붙어 있습니다. 모두 18명의 학부 졸업생 전사자 명단이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졸업한 연도를 학번으로 씁니다. 케네스 머피, 더글라스 브래들리, 한국전쟁에서 죽은 하버드 졸업생인데 이 사람은 50년 6월에 하버드를 졸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6월에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자기 부모, 형제, 사랑하는 연인들하고 만나서 새로운 미래를 꿈꿀 틈도 없이 극동에 처음 가보고 이름도 들어본 적이 없는 나라에 와서 목숨을 잃었던 겁니다. 영원히 자기 나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왜 미국 사람들이 한국에서 숨지고 다시는 자기들이 사랑하는 가족 그리고 자기들이 가장 좋아했던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했을까요? 이게 제국주의 업무가 있었을까요? 그 역사적 기록을 제가 하나하나 찾아보았습니다. 6.25가 발발했을 때 과연 트루만과 애치슨은 또 미국 국방부 장관은 또 메가드는 뭘 하고 있었나? 그 미군이 북한군을 일부러 유도한 것이다. 그게 남침 유도설입니다. 그 이론의 배경처럼 언급되는 사람이 브루스 커밍스입니다. 시카고 대학 교수죠. 근데 브루스 커밍스는 제가 인터뷰를 2번 했는데 얘한테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기는 그렇게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한국전쟁의 기원 1권을 낸 뒤에 2권을 쓰는 사이에 소련이 무너져서 소련의 비밀 문서를 다 보았는데 거기 보니까 얼마나 스탈린이, 모택통이, 김일성이 기습적인 남침을 획책하고 거기에 소련과 모택통이 얼마나 깊숙이 개입이 있었는지를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남침이라는 것은 김일성이 한반도의 남쪽을 다 장악해서 군사적으로 장악해서 통일공산국가를 세우겠다고 했던 그런 야심은 역사적 기록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더욱 재미있는 것은 당시 미군 지도부는 북한의 남침 가능성을 완전히 일축했습니다. 나중에 주한미군 철수를 반대했던 시글러브라는 미군 장성이 있는데 이분이 당시에 CIA 요원으로 전방에 배치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피태연이라는 사람과 함께 당시 38선에서 이제 첩보 활동을 했는데 북한군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태평양 사령부, 메가더 사령부에게 뭔가 조짐이 이상하다고 보고했는데 당시 메가더 사령부는 아무 근거도 없는 F급 정부라고 해서 무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기습 남침을 당하자 당시에 트루만 대통령은 자기의 미주리지 고향에 가 있었고 도대체 어떻게 스탈린이 그 시베리아를 거쳐서 그 많은 탱크와 무기들을 한반도로 실어 날았을까 아주 굉장히 경악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애치선 라인에서 배제되었던
한국에 미군이 참전하게 되는데 이것도 참 극적입니다.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말하자면은 냉전을 불러일으켰던 세력은 바로 김일성의 오판이었습니다. 김일성과 스탈린 그리고 모택통이었습니다. 스탈린은 유럽에서 전쟁을 일으키기엔 너무 위험하니까 극동의 끝에 있는 한국에서 한번 더구나 김일성이 있고 모택통이 있으니까 두 사람을 이용해서 한번 전쟁을 일으켜보자. 미국을 한번 자극해보자라고 작전을 당시에 개전 허가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과정부터 자, 한국 전쟁 6.25 전쟁은 누가 시작했나? 왜 시작했나? 그리고 왜 이렇게 3년 동안 끌었나? 라는 이런 그 과정들을 이해하는 것은 한국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공교롭게도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과정을 반대하고 그 자체를 부정하게 보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걸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서독의 건국 과정에서 찾았습니다. 이것이 콘돌리자 라이스와 필립 젤리코라는 콘돌리자 라이스는 미국 국무장관이기도 했는데 사실은 유명한 학자입니다. 그리고 필립 젤리코도 버지니아 대학의 유명한 학자고요. 이 학자들이 독일의 통일과 유럽의 변환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52페이지에 보면은 45년 이후에 서독의 과정 그리고 1945년 이후에 대한민국의 과정이 데칼코마니처럼 똑같이 닮았습니다. 아데나워가 이승만이었고 한국에 김구가 있었다면 독일에도 김구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누구냐 하면은 쿠르트 슈마하우라는 분이었습니다. 3인당 지도자였습니다. 이분들의 주장은 서방과 가까워지면서 통일을 포기할 게 아니라 독일의 약화를 바라는 서방을 물리치고 동독과 함께 통일된 독일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이런 남북 합작론의 김구 선생과 똑같은 생각을 했던 분입니다. 이분의 인기도 우리 김구 선생 못지 않았습니다. 아데나워는 어차피 소련이 점령하고 있는 이상 동서독의 통일은 힘들다. 그리고 소련과 서방 국가들이 두 번씩이나 세계대전을 도발했던 독일의 완전한 통일을 용납치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는 우선 서방의 협력을 얻어야 된다. 서방을 설득해야 된다. 그래서 시장 경제와 자유민주주의를 택해야 된다. 그것이야말로 나치 체제에서 고생했던 독일을 위한 선택이기도 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미국과 연합해서 당시에 이제 서베를린 쪽은 미국이, 동베를린 쪽은 소련이 점령하고 있습니다. 미군정이 한국에도 있었지만 독일에도 똑같이 있었습니다. 이때 독일의 의회는 단 한 석의 차이로 아데나워를 초대 독일 총리로 선출합니다. 대한민국 이승만을 선출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도 대한민국 국회에서 선출되었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데나워의 나라, 이승만의 나라가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당시에 소련은 모든 외국 군대를 철수시키자고 주장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소련은 바로 압록강 건너, 두만강 건너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소련은 당시에 동유럽 전체를 공산했기 때문에 국경 하나 넘어간다는 게 아무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태평양 대서양을 건너가면 다시 그 나라에 개입하기 어려워집니다. 미국이 어떻게 응수했냐 그러면은 좋다. 그렇다면은 유엔의 결의대로 남북한 그리고 동서독에서 자유로운 총선거를 실시하자. 총선거를 실시해서 독일의 시민들, 독일의 국민들, 한반도의 주민들이 선택한 나라를 넘겨주고 우리는 물러가자. 소련이 돌연 대화의 문을 닫았습니다. 그게 미소공동위원회에 한국에 있었던 상황과 똑같고 독일에서도 똑같았습니다. 남한 단독 정부는 이승만의 선택이 아니라 당시에 소련의 전략이었고 유엔의 제의, 미국의 제의로 한반도에 총선거를 하자는 것은 오히려 이승만과 미국과 유엔의 제안이었습니다. 아데나워와 미국의 제안이고 유엔의 제안이었습니다. 그걸 거절한 사람들은 소련이고 당시의 동독 지도자들이고 북한의 김일성이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승만 정부 그리고 초대 정부에는 대한민국의 모든 독립투사들, 임시정부 요인들이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탄생해서는 안 될 부정한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 결함이 있고 또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대한민국은 불가피한 역사적 선택, 냉전 체제 속에서 탄생했던 국가였고 그 선택이 오늘날 북한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의 극단적인 대조, 경제적 번영과 경제적 피폐, 빈곤과 기아, 독재, 자유민주주의와 번영 이런 두 가지 대조적인 결과를 낳았습니다. 역사적 사실을 잘 봐야 대한민국이 왜 북한 압도적으로 이기고 이렇게 번영할 수 있었나, 서독은 동독을 이기고 어떻게 통일을 이루고 유럽의 중심이 될 수 있었나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 한반도는 불행하게도 아직까지 그런 통일도 못 이루고 있고 중국과 일본의 각축 때문에 굉장히 힘겨운 지금 국제 정세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독, 서독의 통일의 과정, 또 그 과정에서 유럽을 변화시켰던 리더십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문제는 좌와 우, 보수냐 진보냐를 가르는 또 다른 단정선은 한미 FTA하고 그다음에 주한미군, 또 무엇보다도 북한 핵무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북한 핵무기와 북한을 미국의 침략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방어수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언젠가는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함께 지켜줄 무기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주가가 훨씬 더 뛸 수가 있고 대한민국이 훨씬 더 번영할 수 있는데 대한민국 경제가 삼성, 현대, SK, LG 훌륭한 글로벌 기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되는 이유의 가장 큰 핵심은 북한 핵무기 때문입니다. 북한 핵무기를 우리가 머리에 이고 있는 한 대한민국의 더 큰 번영, 더 큰 발전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런 북한 핵무기를 우리 한민족을 지키기 위한 자유수단으로 생각하거나 북한이 자의적인 방어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굉장히 큰 오산입니다. 이것은 남북한 간의 합의를 위반한 것입니다. 바로 30년 전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라는 것을 채택합니다. 한반도에는 남쪽, 북쪽에 핵무기를 비축하거나 핵무기를 생산하거나 배치하지 않는다. 두 번째, 핵을 평화적으로 이용한다. 그것이 한반도 비핵화 선언의 핵심입니다. 그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대한민국은 꾸준히 지켜왔고 북한은 어겨왔습니다. 근데 왜 미국이 여기 개입하느냐? 왜 러시아가 여기 개입했느냐? 미국과 러시아, 중국은 핵무기를 이미 가진 국가였습니다. 이런 대국들이 나중에 핵무기를 아무 나라나 다 가진다면 지구가 10번이나 더 핵무기로 폭파될 수 있겠다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핵을 가진 몇 개국만 이제 더 이상 핵을 생산하지 말고 핵을 줄여나가자. 핵은 평화적으로만 이용하도록 하자. 그것이 NPT입니다. 비확산 조약이죠. 그 NPT를 지키기 위해서 미국이 북한과 협상하고 있는 겁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사실 북한 문제는 한반도 비핵화 선언 위반이라고 우리 대한민국 정부와 대한민국 국민이 강력하게 항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부 정권의 지도자는 그것이 마치 북한의 자위권이냐, 미국이 잘못한 양이냐, 미국의 제재를 풀어라, 유엔의 제재를 풀어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이것이 우리 또 국민의힘과 또 다른 정당, 자칭 진보 또 보수를 나누는 큰 단청선이죠. 북한 핵무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북한 핵무기는 반드시 폐기해야 됩니다. 지금 인공위성 지도를 보면은 북한 지역은 깜깜한데 한반도 지역은 밤에도 환합니다. 세상에서 지구에서 가장 환한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평화로운 핵의 이용. 당신들이 핵무기를 버리고 당신들이 핵 주먹을 풀면은 우리는 대한민국이 이루었던 그런 원자력 발전과 또 미국과 세계 각국의 원조를 받도록 해주겠다는 것이 국제사회와 대한민국의 약속인데 북한은 어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내에서 일부 상황을 잘못 알고 계시고 역사를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은 미국이 무엇이 문제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소련이 북한에 처음에 핵 발전소를 제공해 줬을 때도 소련도 절대로 플루토늄을 농축하지 마라. 핵무기를 만들 생각은 아예 하지도 마라. 북한이 NPT에 가입한 이유도 바로 소련이 핵발전소에 장비를 수출해주면서 원조해주면서 그런 약속을 강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바로 한반도 비핵화 선언 이후에 그 약속을 어기고 핵무기를 강화해서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은 NPT 탈퇴 국가에 대한 응징이라는 차원과 함께 태평양을 넘어서 미국을 직접 공격할 수 있는 핵미사일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 스스로의 국가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이제 개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핵무기를 그냥 서울 근처에서 폭발만 시켜도 서울은 전멸됩니다. 그런 위험한 상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 혼돈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답답합니다. 그러면 지금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느냐? 한미동맹이 참 위태로웠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한중 관계가 시계 방향으로 9시 방향이라면 한미 관계는 3시 방향인데 그럼 대한민국 시침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12시에서 1시 정도 사이 너무 많이 오가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 들어서 이 시침이 10시 방향 너무 한중 관계에 기울었던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많았죠. 근데 이번에 미국 가서 놀랍게도 한미 관계가 오후 2시 방향까지 간 거 아니냐라고 하는 놀라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굉장히 노련하게
동맹을 끌어당겼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지금 미국은 한국의 기술, 반도체, 배터리 기술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이런 반도체 기술이 없이는 미국이 더 나은 미국으로 재건할 수가 없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모토가 뭔지 아십니까? Build Back Better입니다. 더 낮게 나라를 재건하자입니다. 그 핵심 기술을 한국의 글로벌 기업들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45조의 투자가 한미동맹의 근본이 되고 있습니다. 이걸 가능하게 만든 사람 누구냐? 저는 민주당 대통령 중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굉장히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한미 FTA를 추진했기 때문입니다. 한미 FTA는 지금 민주당에 있는 다수 의원들 전부 반대했습니다. 송영길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정도만 당시에 한미 FTA 추진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대하고 심지어 자기 동료 의원들을 송환용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하고도 한 번도 사과하지도 않고 지금은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이 선택했던 그 결단 한미 FTA 그 지원은 민주당이 아니고 우리의 국민의힘 그리고 한나라당 그리고 우리 새누리당 이때 우리들이 했죠. 그 결과 우리 국가가 정말 글로벌 기업들을 가지게 되었고 미국이 이제 우리 경제에 의존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트럼프가 한미 FTA 말로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무역협정이라고 할 정도로 자랑스러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한미 동맹이 더 굳건하게 되었고 또 여기에서 미국은 한국에게 단지 한반도만이 아니라 이제 세계를 같이 구하자. 세계를 이렇게 불안정과 위험에서 구하자. 백신입니다. 저희들 백신 외교 다녀왔습니다만 백신 허브를 만들어서 전 세계 한반도뿐 아니라 아시아 전 세계에 백신을 같이 공급하는 나라가 되자. 왜? 한국이 또 백신 기술 자체는 좀 뒤늦어졌지만 백신을 만드는 그런 바이오 양산 기술은 세계적 수준입니다. 우주 문제, 지금 인도 태평양의 여러 불안전한 문제, 이런 문제들을 함께 해결하자. 대한민국은 신남방 정책을 펼치고 있지 않느냐. 그걸 합치자. 이렇게 해서 한국과 미국이 이제 세계를 이 불안과 위험, 불확실성에서 새롭게 중심을 잡아 나가는 기축 동맹으로 만들어 나가자라고 하는 그런 결론에 이른 게 이번 한미 동맹이고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은 판문점 정상회담하고 다음에 싱가포르 회담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시는데 북한이 핵무기를 하나도 포기할 뜻이 없고 핵무기를 유지한 채 핵과 경제를 병진하겠다고 한다면 미국은 용납하지 않고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로운 시민들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그리고 대한민국 대통령도 동의했습니다만 북한의 비핵화의 진전을 바탕으로 제재라든가 북미 관계, 북한과 미국 관계에 이제 또 진전될 것입니다. 이제 북한 당국자들도 이런 세계의 변화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성공에서 무엇보다 배워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핵무기 없이도 세계적인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성공을 바탕으로 북한은 이제 핵을 포기하고 또 미국과 진정 협력하고 싶다면 핵 주먹을 풀어야 됩니다. 핵 주먹을 풀고 단계적으로 비핵화를 해나가면서 한국의 협력을 얻어서 또 유엔의 제재도 완화시켜가면서 북한 경제도 버젓하게 이렇게 세워서 북한 주민들의 그 피폐한 식량난, 경제난을 해결해 줘야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기꺼이 도와줄 의향이 있고 도와줄 것입니다. 전쟁의 여러 실상에 대해서는 이런 책, 또 이런 책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무슨 비밀 문서가 있고요. 제가 새로운 동맹의 중요성을 눈뜨게 된 것, 한미 FTA의 중요성을 눈뜨게 된 것은 바로 브레진스키인데 브레진스키를 생전에 만나서 인터뷰했을 때 브레진스키가 저한테 쓴 사인입니다. 최영두, 당신은 굉장히 한미 관계에 대한 어려운 질문을 했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정상회담 갔을 때 우리 영킴 자랑스러운 한국계 공화당 의원이죠. 영킴이 제가 만난 뒤에 저한테 이렇게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영킴 의원하고는 공화당 의원, 민주당 의원들, 미국 의원들이 이번에 많이 도와줬습니다. 많이 도와줬고 한미 백신 협력도 이런 분들의 도움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뜻깊은 6월 우리 역사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서독이 마침내 동독을 통일하고 유럽을 변환시켰듯이 한반도의 남쪽 끝에 남쪽 반쪽으로 탄생했던 대한민국은 언젠가는 북한 동포들과 함께 서로 공존하는 나라를 만들고 동아시아 전체를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